다음 법무부 장관 김여정. 첫 번째 말씀. 네, 이번 순서는 뉴스엔이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인데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이십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그 공통점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은 이제 서로 지향하는 정치 지향점은 이제 다르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함께 이제 외통위원으로 계셨었고 또 두 분 다 YTN, MBC 기자 출신이시고 네. 또 무엇보다도 또 가까운 사이시라고 또 들었습니다. 네. 뭐 저랑 비슷한가 봐요. 타 당이건 우리 당이건 의원들이 김영우 의원하고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뭐 친척이 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가끔인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저야 뭐 우리 저 신경민 선배님이신데 방송계 선배님이시고 네, 또 국회에서도 이제 같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신경민 의원 그러면은 정말 그 품격 있는 젠틀맨이다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발음이 가장 정확한 보고 배울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너 이름도 사실은 정치의 품격 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투표 결과 여의도 정치 외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궁합 저희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이제 그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2차 조각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그 가장 그 뉴스 이슈가 됐던 깜짝 인선에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단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선을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뭐 60대 경상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요 윤 당선인하고 일단 알고 그리고 친하지 않으면은 이거 등용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친 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곁에 다가가기 어렵겠다. 윤 당선인 내지는 윤 당선인을 싸고 도는 사람들, 네. 윤핵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윤핵관은 지금 점점 그 범주가 넓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핵심은 역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에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듣고 뭐 이러면서 이번 2차 인선은 그 연장선상에 있죠. 근데 이것을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정말 초강력 카드를 썼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사청문 시절이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 인사청문이 총리하고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지명자 이걸로 아마 뒤범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5월의 전국은 강대강 정도가 아니고 네. 극초강대 극초강으로 붙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6월 선거로 대선 2라운드가 4, 5월이 전개가 돼서 6월 1일 날 2라운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1차, 2차 국무위원들 발탁한 그 배경을 보면 네. 전문성과 실력과 경험의 바탕을 둔 뚝심형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은 실력이죠. 경험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배라든지 뭐 균형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에 굉장히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제통이고 그다음에 뭐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역시 당연히 이제 경제통이죠. 추경호. 네.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경제통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그런데 이제 오늘 2차 조각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깜짝 발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선인 스스로는 파격적인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법조인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놀라게 했죠.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하는 동안 사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훈 검사장도 세트로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이 핍박을 받았죠. 사실 4차례에 걸쳐서 좌천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수완박 그리고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인사청문회 이 양쪽이 이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협치나 이런 것보다는 극단적인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1차 인선에서는 이제 경용남이 이제 키워드였는데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번 그 2차 인선에도 어떤 그 특징, 그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근처에 못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결국 실력이라고 얘기를 지금 포장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실력 밑에 잘하는 사람. 뭐 그것 빼고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로 잘 되면은 아는 이제 사람. 우리가 곧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의 관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건 다 그냥 제껴지고 결국은 실력이 때 하여튼 잘 알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아는 사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뚝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뚝심, 좌고우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사람의 실력을 한번 그 검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이제 발탁하지 않았나. 뚝심 인사. 뚝심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정치권에서는 또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그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여야 강대강 갈등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커졌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번 인선에 또 주목이 됐던 부분은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지분인데요. 앞서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를 박차고 나온 데 이어서 또 안 위원장도 아주 뼈 있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안철수계 인사들은 명단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 공동정부 구상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 먹구름이 끼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인수위 과정에서 결국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 발탁에 있어서 조언하는 과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그 인물들, 인사들을 추천은 한 것 같지만 그 인사가 구체적으로 발탁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공동정부 구성은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내각에 한두 명이 됐든 두세 명이 됐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 건너 갔다라고 본다면 공동정부 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흠집이 나게 됐다. 더더욱 이태규 인수위원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도 거의 한 95% 이상 완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조각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이 완결점을 찍지 못했는데 오늘 2차 인선 그 발탁으로 인해서 공동정부가 조금 더 험난한 길을 가게 됐다 이런 그 예감이 듭니다. 1차 인선에서요 결정적인 패착이랄까요 실착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거든요. 이 4대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택을 할 때 적어도
그 당선인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특히 보건과 복지는 두 개의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선 당장은 정부조직법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면 자 우선은 연금 전문가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던 대로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건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40년 지기 외과 의가 덜커덕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분 보니까 가령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인지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을 쓰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테서 실현이 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네. IT 전문가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나가느냐라는 건 경제 전반과 정치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과학기술 분야의 수장은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당신이 한번 추천해 봐라. 이래서 한 두세 명을 받아가지고 물론 본인이 당선인 본인이 생각하는 두세 명도 있겠죠. 그걸 전체를 놓고 이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나고 오늘 또 2차 발표가 나왔는데 조각에서 안철수의 흔적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안철수 위원장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상당히 모욕이고 치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일단 형성이 된 거고 네. 이건 먹구름 정도가 아니고요. 지뢰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큰 과제로 숙제로 등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검수완박 이야기로 그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 어제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요 이제 골자는 검찰 수사권 이제 즉시 박탈 그리고 한국형 FBI 설치 추진인데 당내 찬반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강경론이 상당히 우세했다고 이제 들려왔습니다. 네. 그 배경과 또 두 분에 대한 그 입법 추진에 대한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뭐 당론 추진한다 그러면은 당론을 되게 이제 투표로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찬반 토론을 하고 대개는 강경한 입장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당론 추천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어저께 뭐 대의원 의견을 묻는 투표까지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네. 항상 보면 단톡방을 이용한 당 투표도 항상 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장애를 민주당이 극복해낼 수 있느냐죠. 하나는 절차적인 장애가 있을 거고요. 국회 절차와 행정부의 절차가 있는데요. 국회 절차를 이제 법사위하고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실체적인 장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것이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맡을 주체가 분명치가 않잖아요. 경찰이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지금 너무나 그 수사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를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실체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실체를 그게 이제 뭐 중수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형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미국형으로 법무부 산하로 만들 것인지 그러면 또 다른 검찰청이 생기는 거라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장애를 민주당이 극복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시간이 5월 3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몇 주 안에 이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의 지지만을 가지고 이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지금 큰 현안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20일 만에 이 복잡한 이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을지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무리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대통령한테도 엄청나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고 이 검찰 개혁한다고 지난 5년 내내 국력을 낭비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 개혁의 내용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치가 않았어요. 결국은 공수처 하나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죠. 네.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지금 현행 형사 사법도 1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실행도 안 해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정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 혹은 이재명 전 지사 지키기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수완박은 결국은 정말 검찰 개혁의 어떤 목표도 불명치 않고 방법도 어제 이제 박수 쳐가지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든지 법조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지금도 경찰 인력으로 힘들다 그럽니다. 예전에 사건 처리 기일보다도 훨씬 평균 기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이것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논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까지 뺏겼는데 이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결국은 새 정부하고 강대강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 맞불 전략으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을 설득해서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걸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180명 이상이 이 필리버스터 중지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지금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들도 가세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부담은 있는 거예요. 6일 지방선거는 있고 지금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국회가 올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마냥 그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데 정치적인 좀 부담은 있다. 다만 이제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 역풍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거기에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올인하는 민주당, 그 새 정부를 이제 발목 잡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검수완박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무리하는 거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서 결론적으로는 네. 뭐 여론과 언론의 동향에 따라서 이 방향은 결정될 겁니다.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그 실체적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20여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과 언론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봐야 결국 이 됩니다. 당론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또 상임위에서도 강행 처리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또 강행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강행 처리의 연속인데 이것을 곱게 봐줄 수가 없겠죠. 네, 네. 네, 한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을 해봤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검수완박 운명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일단은 뭐 인사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해놓은 일정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되죠. 이제 새 정부 출범을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당연히 이 법안이 그때 만약에 이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결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5월 3일 날 공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한동훈 지명자하고는 큰 당장은 네네. 이제 관련이 없겠지만 결국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하고 이거는 완전히 완벽한 전쟁이죠. 네네. 뭐 정치적 상징성 정도는 분명히 있지만요. 한 내정자는 뭐 힘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정치적 상징성은 분명히 있고 윤 당선인의 의지는 분명히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당의 의지가 이제 반영됐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청와대 입장 표명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지금 그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국회가 절차를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대하기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김호수 현 검찰총장이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네. 그래서 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시민단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법안을 5월 3일 날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처음으로 두 분 같이 이제 합을 맞춰 보셨는데 오늘 그 같이 하셨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네. 그리고 워낙 근데 달변이시고 네. 워낙 뭐 방송에는 달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이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점도 많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에서는 새 정부 2차 인선 그리고 검수완박 강행으로 인한 4월 국회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